이번엔 대북 코인이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처음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는데요. 또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한 논란 역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관련해서 민주당의 복귀왕 전 대변인 그리고 김영준 특임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 대북 코인 관련 공방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게이트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아직은 아무런 실체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작년 7월에 한동훈 장관 지난 7월에 네.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이 도대체 무슨 이유였냐, 내용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하면서 이제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뉴욕 남부 연방 검찰청을 방문했는데 여기에서 그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상화폐 개발자, 이 사람이 대북 제재를 피해서 북과의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북에 소개를 했다가 발각이 되어서 이제 그 6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메일을 주고받은 그 이더리움 그리피스라는 개발자와 한국에 있는 연락책, 이 사람과의 이메일 속에 당시가 이제 2018년 6월경인데 여기에 이제 성남시장, 서울시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상징될 수 있는 어떤 관계되는 이름, 이런 것들이 거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출장 간 것은 사실상 그 버질 그리피스가 유죄를 받았으니까 한국에서 관련된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문정부 인사, 그 서울시 인사, 그리고 뭐 당시의 성남시장 다 그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상대방에 대한 일망타진을 위해서 수사권 없는 장관이 뉴욕까지 출장 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의혹 제기는 이제 현재로서는 좀 사라지고, 그럼 실제 북을 상대로 한 가상화폐의 어떤 시도가 있었느냐, 이런 전국으로 현재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김의겸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지금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실명까지 좀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놀랍죠. 아, 네. 지금 얘기하는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정권 포함해서 이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데 그거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레이코프가 얘기하는 코끼리를 만지지 마, 거론하지 마라는 그 속에서 자꾸만 이제 거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이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실은 중요한 팩트는 뉴욕 남부 연방 검찰이 네. 법원에다가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이거 엄청난 일 아닌가요? 딴 것도 아니고 미국의 연방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적 제거 문제의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김의겸 의원이 내부 고발자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까지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름대로 자충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내가는 터졌다고 봅니다. 이 문제 그냥 위험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 네. 이렇게 된 이상 분명한 거는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권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문제의 차원이 아니에요. 네. 정말 뉴욕 남부 연방 경찰이 법원에 얘기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야죠. 그 작업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그냥 국정감사에서 일회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정말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사안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 의원에서 제기됐다는 면에서 참 의아스럽지만은 어떤 면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 굉장히 나름대로 아주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이슈가 제기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도 대북 코인 게이트란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필요에 따라서는 국정조사까지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맥락에서 이 같은 주장을 꺼냈는데, 이게 어찌됐든 교수님께서는 진실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수순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은 별도로 두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면 별도로 두고, 이것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생겼으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뭐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메일에 언급되는 언급이지 연결돼 있다라고 된 건 아니거든요.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당시는 뭐 아시다시피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내고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서 2번 정도 선거 치를 정도의 어떤 그 이익을 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청년들의 어떤 그 자산 증식의 한 기회로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관심과 논란이 많이 진행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 이것을 언급한 사람은 이더리움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한국 내 조직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리피스가 북에 가서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한 어떤 송금 방식으로서의 어떤 이 방식 이거를 북에 가서 설명한 것은 또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관심을 정말 들썩들썩했던 그런 시기였었다라는 부분을 좀 환기시키면 실제 이게 공적 차원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겠느냐라는 어떤 상식적인 물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관심을 가진 것이 곧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등치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보이고 실제 진행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은 해소를 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대하는 것이 궁금증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도 이것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직접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직접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현재 그쪽 범죄를 수사하는 이제 부장검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사실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으로는 굉장히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부 고발이다라고 뭐 비판받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이제 민주당 내 비판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내부 고발이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을 밝히면서 동시에 이것에 대한 수사도 몰래 하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해라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누구에게 정치적으로 유불리하냐 이렇게 서로 공격하지 말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에게 해소시켜주면 된다라고 접근하고 싶어요. 네. 뭐 관련한 내용은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명확하게 하나둘씩 드러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논쟁거리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안보 공방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인데 이제는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 오래된 얘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이제 국제관계 이론을 보면은 대칭 게임과 비대칭 게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는 핵과 관련돼서는 비대칭 게임에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은 핵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비대칭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앞으로 더 핵이 고도화되면은 우리는 북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결국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빨리 비대칭 게임을 대칭 게임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대한민국도 북한의 핵 전술에 관련돼서 어떻게 대칭적으로 가져갈 수 있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우리도 전술 핵을 갖는 방법이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우리도 핵을 갖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국의 핵 자산을 운용을 할 때 같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과거에도 굉장히 누차 강조를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북한은 핵을 가질 의지가 없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거짓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천명을 했고 핵 선제 공격까지 법제화시킨 상태고 지금 뭐 보름 사이에 7차례 미사일 발사했고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위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평화라는 메시지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하게 된다 했을 때는 우리도 대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홍준표 그 대구시장도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줄기차게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나토식의 핵을 갖는 부분들, 전술핵을 갖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비대칭 게임에서 대칭 게임이 되고 대칭 게임이 되면 나름대로 대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북한이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네. 대한민국도 거기에 맞는 탄력적이고 신축성 있게 결국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포함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할 그런 의무감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응하는 카드로 이 전술핵이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해묵은 논쟁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적 주장부터 시작해서 북이 핵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개발해야 된다라는 주장, 동시에 이제 미국과의 핵 전략 자산을 공유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지난번에 대선 기간에도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는 왜 이 시기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친일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심지어는 그분의 이제 조부께서 지금 현재 계룡시로 되어 있는 계룡면의 면장으로서 정말로 친일 행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면장 이하 하위직들에 대해서는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를 안 시켰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 친일 행적은 강하다라는 것이 이제 언론에도 막 소개되고 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묵은 논쟁을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려서 본인이 불리한 정치적 이슈를 좀 피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한미 군사동맹에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를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의 오랜 숙제이고, 단 한 번에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와의 공조까지도 함께 맞춰서 진행돼야 되는 문제라 좀 뜬금없는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아,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 네. 친일 논란에 대한 문제와 지금 북한이 핵을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7차 핵실험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건 구별해야 돼요. 단순하게 뭐 전진석 의원이 그런 친일 문제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끌었다, 그렇게 간단히 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정책을 펴다 보면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고 플랜 C도 있잖아요. 플랜 A 가장 좋은 거는 북한이 정말 비핵화 과정에 들어와서 그리고 대한민국과 나름대로 대화 타협을 하는 그 플랜 A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지금 분명한 거는 몇 가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저렇게 핵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는 그건 지극히 잘못된 그런 진단이라고 봐요. 그 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수없이 자신들이 핵을 고도화하는 그러한 작업을 계속해서 해왔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고, 본인 스스로가, 김정은 본인 스스로가 핵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 핵에 대해서 선제 공격한 것을 법제화시킬 수 있냐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예요. 우리가 무슨 핵을 갖고 있어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문제 아니에요.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 플랜 B를 작동을 해야죠. 그런 거 없이 북한이 7차 핵실험도 하고 핵을 고도화시키는데 단순하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를 지켜야 된다, 그런 거는 정부로서의 직무를 어떻게 보면은 망각하는 것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부의 플랜 B는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 플랜 B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나왔던 거죠. 이거는 무슨 친일 물타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말 이슈의 중요성이라든지 이 문제는 그냥 호락호락 넘어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고 봐요. 시진핑 체제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하고 이럴 경우, 지금 뭐 잠수함을 통해서 SLBM이 아니라 저수지에서 지금 SLBM까지 쓰고, 만약에 그 미사일에 핵이 탑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실력을 만약에 보유한,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도 평화 얘기만 하지 말고 만의 경우 이 컨틴전스 플랜이 뭐냐 도대체. 아주 최악인 상황이 왔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평화로 가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꾸만 종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말 여야가 초당적으로 그래서 이런 그 실험을 하게 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이재명 전 당대표를 만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안보와 관련된 원포인트 회담을 해야 된다. 이게 국민들에게 바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말 답답한 게 저렇게 지금 안보 상황이 위기인데도 국감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 보십시오. 친일 프레임만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짜증나고 답답하고 정치에 대해서 불신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요.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북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공론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일본과의 군사적 관계를 어떤 수위로 설정해야 되는지 우리의 오랜 과제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장 테이블에 올려놔서 얘기를 해도 이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과제인데 문제는 여당의 대표가 본인이 뭐 저는 실수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확신범인 것 같은데 그 식민사관 안에 깊게 물들어 있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비판에 한참 몰려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딱 끄집어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차대한 대한민국의 안보 과제를 자기의 정치적 불리함을 덮는 도구로 사용하나? 그럼 이것이 얼마나 가벼워지는 것인가라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제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되고 대통령이 숙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토달고 싶지 않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부분도 정확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들에게 불리한 이슈 덮기로 활용하는 듯한 이런 모습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슈 덮기라고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그 친일 논쟁 문제는 누가 제기를 했나요? 그건 이재명 당대표가 7일 날 극단적인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논리라고 따지면은 한미일 군사훈련이라는 거는 2017년도 10월 달에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하면은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극단적 친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정세균 의장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우리가 안보 위협 상황에서의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 체제는 불가피하다,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정진석 지금 저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했을 때 뭐 역사 의식이 어떻고 이런 걸 넘어서서 가장 핵심은 그럼 왜 이 시점에 그 반일 프레임을 들고 나오죠? 지금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적 이슈를 덮기 위해서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 이 중요한 핵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금 민생 경제 국감을 해야 될 이 상황에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극단적 친이라는 그 프레임을 들고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떤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프레임의 그런 차이라고 보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있어도 한미일 군사동맹. 그런데 이재명 지금 당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 한미일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꾸만 이제 의혹을 제시하는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해석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한국처럼 정쟁으로 몰고 가는 나라는 없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보십시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하거든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한 목소리 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았으면 왜 그렇게 또 지원하느냐 하지 말아가지고 한번 싸웠을 거예요. 이제는 좀 이제 차분하게 우리 정치권이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외교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좀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전통을 좀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군사동맹 포함해서
외교 안보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미국은 안 바뀌어요. 국익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국익은 없고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자당의 이익만 가져가니까 정치가 이건 몰락하고 정치가 국민한테 불신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 좀 합니다.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왜 친일을 들고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논쟁을 그 앞으로 돌리는 것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한반도에 해야 될 것이냐라는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처럼 일본을 군사적인 관계를 어느 수위까지 설정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과는 군사 동맹인데 그들과 격을 맞춰서 우리가 처음으로 일본의 군사훈련에 참가를 했어요. 그 이전에 그 일본의 구축함이 우길기를 들고 인천에 입항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노무현 정부 때 그것은 해난 구조 훈련이었습니다. 해난 구조는 전쟁 중에도 그 해난이 발생하면 싸움을 멈추고 구조를 하는 것이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남쪽 공해상에서 북의 미사일이 시작됐을 때 박근혜 정부 때 지소미아 협정을 맺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저 남쪽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과 괌으로 연결되어 가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사 대응 훈련이었어요. 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군사 동맹에 버금가는 자격으로 최초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어떤 공격이 아니라 문제 제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문제 제기를 점잖게 합니까? 공격하면서 하는 경우가 일반 정치권에서 뭐 일상화되어 있는데 저는 정세균 전 의장이 지금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 협력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우리가 공식화시키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먼저 실행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동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일본과 함께 우울기를 탄 그들과 함께 그 동맹의 자격으로서 동등하게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라 저는 논의와 국민들의 동의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비판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 다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 매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정진석 의장께서 이런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한테 어떤 그 어려운 정치적 공격이 가해질 때 이 시점을 피해서 했으면 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글쎄요, 저는 뭐 안보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한가하게 시기를 따지고 그리고 동의를 얻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북한의 지금 현 상황을 한번 보세요. 섬뜩섬뜩하지 않나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이게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스스로 갖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얼마나 도발적이고 얼마나 위험한 지금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해남 구조에서는 한미를 하는 거랑 상관없고 지금 군사훈련은 왜 했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북한이 지금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레간 함대가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는 거를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진보, 보수가 같이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저는 누가 옳고 그러다는 문제를 떠나서 이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걸 각자 해석할 때는 자신의 정치적으로 유빌리만 따지고 가져간다는 거는 그건 하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어두고 한일 프레임이든 뭐 지금 핵 전술핵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중대체한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정치권이 빨리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신중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는 기회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대북 관련 이슈가 국정감사에서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 조사 요구를 한 상황,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또 문자 메시지를 사무총장과 수석이 주고받았던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이게 참 쉽사리 끝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죠. 감사원이 이렇게 정치권의 논란의 한복판에 쓴 것이.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게이트다. 그래서 대감 게이트 뭐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그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에게 보고를 문자로 올리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헌법적 독립기관이면 업무 협조는 할 수 있되 저는 그렇게 일상적인 보고까지 수석에게 하는 이런 상하 관계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대통령 소속의 기관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잘못할 때는 그것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실 감사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나토 방문할 때 그 김건희 여사의 지인 신모 씨가 갔다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하고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저공사에 어떤 자격 미달의 업체가 관저공사를 했다. 여기도 코바나 콘텐츠와 관계가 있다라는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감사를 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유병우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새벽에 뉴스를 보고 열받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감사원이 그렇게 단순하게 굴러갑니까?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할 말입니까? 거짓말인 거죠. 그러면 청와대에 그렇게 보고를 했듯이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한명 감사 아니냐라는 것이고 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까지 또 나서서 해서 이중감사, 이중조사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과 유병우 사무총장의 그 직권 남용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라라는 제기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감사원에서 그 전직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행적을 다 조사를 했어요. 열차를 어떻게 탔는지. 근데 이분들이 자연인 신분일 때도 다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나중에 뭐 그거는 폐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저 국민 기본인 정보에 대해서 이것은 유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법 혐의가 있으니 공수처에서 바로 잡아줘라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감사원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 민주화가 덜 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또 경찰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은 했어도 감사원이 한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그 감사원의 모습과 또 감사원장의 어떤 그 뭐 대통령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이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고 이 부분은 당연히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밝혀지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의 시작점이 됐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사실 뭐 이전에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소환 조사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 근데 지금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장관 인사가 이렇게 소환 조사를 받은 게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뭐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34개인가 뭐 그 정도의 전 정부에 대한 감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뭐 특별팀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의혹이 있으면 해야죠. 뭐 억울하더라도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책임지고 있었고 운영했으면 운영에 대한 검증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정치 보복 아니냐라는 오해는 최소한 안 받게끔 처신해라
라는 충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서욱 전 장관 군사기밀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서 뭐 계속 이렇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의혹이 있다면 받아야겠지만 과한 선상에서의 정치 보복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을 자꾸만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적폐 수사는 정치 보복인가요, 아닌가요? 난 그거 제일 먼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치 보복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정치 보복이라면 저는 민주당이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 보복했다.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보복하자 말자. 그렇게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맞지만 자신들이 적폐 수사할 때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현재 또 수사를 하면은 그건 정치 보복이라고 하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으면 그거는 뭐 해소해야 되고 잘못된 것 좀 고발했으면 이제 고발 좀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단순하게 정치 보복 프레임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제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지 않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국가가 왜 존재하죠? 정부가 왜 존재하죠? 그건 누차 얘기했지만 정부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는 거라고 한다면 뭐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한 분이 정말 국가가 지켜줄 수도 있는데 못 지켜준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감사원이 조사했다고 그걸 무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오히려 거꾸로 했었어야죠.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진실과 부합하다고 한다면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사람이 먼저다, 인권 대통령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자기한테 감사 서면지를 했다고 무례하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는 거가 그 무례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아 이거는 뭐가 있구나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쪽 뭐가 문제가 되면 한쪽 무엇이 다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이 정부가 잘못했으면 이 정부 잘못해서 된 것에도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이거를 저는 정치 보복 프레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정치가 완전히 사법화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또 김한경은 사법의 정책과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정 기조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전 정권 때에 은폐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 비서실장인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청와대 캐비넷에서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밝혀내지 않았었어요? 그거 정치 보복 아닌가요? 그 프레임대로 따지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적폐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라고 항변했었던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지금 국민의힘이든 너무 이거를 진영의 논리와 자신의 나름대로의 그러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면요. 그럼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민주당은 왜 우리가 정권을 뺏겼는지 좀 반성을 좀 더 깊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잘못한 부분에서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현 정부만 계속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공감력이 있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라.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뭐 검찰에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면 수사를 받아야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탄핵되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시기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했어요. 그때와 탄핵된 박근혜 정부와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여야간에 이제 바뀐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것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국민의 20% 정도는 반대했어요. 그 목소리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역사를 만들어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아 올랐었고 그 정부에서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가 해왔고 그 중요한 그 수사를 누가 했냐면 윤석열 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검사들이 해왔어요. 일일이 그 수사의 수위를 문재인 정부가 지시하지 않았었고 모든 사회가 박근혜 정부와 그 이전까지 누적된 이명박 정부까지 10년 동안에 어떤 병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압수수색을 하고 훨씬 더 많은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핵된 정부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정권도 불과 0.73%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과 함께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과 사실 경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당선되셔가지고 포용했어요. 화해와 협력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국민들 박수 치셨습니다. 지금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서 검찰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알아듣고 그런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 저는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정말로 검찰 공화국으로 가나 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중요한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들 6명 검찰 출신, 이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통령 비서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해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통령실이고 이것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한 여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보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받고 해야 되지만 또 상식적으로 과연 이것이 침수봉대하거나 작은 잘못을 크게 부풀려서 정치적 활용으로만 삼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국민의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김문수와 같은 사람을, 한 극단에 있는 사람을 그 대화 타협의 기구의 대표로 인사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저는 다시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1분만 생각합니다. 말씀드릴게요. 탄핵된 정부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 그 논리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 정부가 왜 5년 만에 교체됐죠? 해야 된다라고 5년 만에 말씀- 교체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 전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고발된 사건들이요. 지금 뭐 성남 FC 의혹이라든지 포함해서 대장동 의혹이 이 정부 들어와서 수사를 했나요? 이 정권에서 수사 의뢰가 됐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협치라는 것이 0.73%밖에 안 졌기 때문에 협치해야 된다. 그 주장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특임교수, 복규왕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